제가 지난 3월 달에 6월 1일부터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시라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유튜버에 이런 영상을 올리신 분들이 없어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대응을 좀 하셔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마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류의 욕들이 아주 난무를 하더라고요, 댓글에. 그 중에서도 좀 인간적인 욕들을 뽑아봤는데, 뭔 개소리, 열심히 줍줍해서 부자 되세요, 목매달림, 진짜 애쓰십니다, 이런 영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혼동져서 집 사게 해서 집값 올리지 마세요, 불구덩이로 쳐넣는 유튜버, 뻥튀기 하지 마라, 놀고 있네. 아, 답답하죠. 그래서 이 뒤로 많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댓글을 마주치는 한 5초 정도, 0.5초 정도가 싫어서, 그래서 이런 류의 영상들을 안 올리다가 지금 정책 방향이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이 정도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영상은 당분간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안 다루고 이제 좀 좋은 내용들 위주로만 다루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올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셔야 될지 요걸 한번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대규모 신규 신도시를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추가로 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출 조이기가 시작됐죠. 농협은행부터 시작한 대출 중단 사태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죠. 대출 중단 사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기준금리 인상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규모 신규 신도시 발표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건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말이죠, 앞으로 전세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더불어 특정 단지에서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런 공지를 함으로써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더 싱숭생숭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과 전세 대출을 건든다는 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발을 요만큼, 나는 아니고 한 요만큼 정도 살짝 걸쳐 본 거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요거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중도금 대출 불가 사태는 일부 특정 단지죠. 고가점자들께서는 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혼란을 겪으셨을 거예요. 이게 원래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9억을 넘지 않으니까 중도금 대출이 4회차까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요거까지 막은 거예요. 그리고 21년 9월 5일 기사인데요. 전세 대출 심사 요건 강화되나 투기 수요의 전세 대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전세 자금을 활용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를 하는 투기 수요들을 걸러내고 서민 실수요자들은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인데, 방침은 이렇지만 기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DSR 규제를 전세 대출에도 일부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도 소득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DSR이 적용된다는 거는 소득이 많은 분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도금 대출 불가 사태는 그냥 요 단지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다른 분양시장에도 번져나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끼워 넣은 거고요. 일단 좀 큰 그림을 보자면 이 모든 대출 조이기가 전체적인 걸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출 중단 때도 전체 은행이 아니었고 중도금 대출 불가도 전체 단지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세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도 모든 전세 대출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상도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게 바로 주택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인상률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피해 보시는 분들은 계실 거고 그냥 약간의 이슈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이 정도는 관심도 없는 정도로 타격을 입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게 왜 이러는 건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시그널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값이 하락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지표들을 만들어서 공포감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제 지난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요, 집값이 언제 떨어질까, 이 영상을 잠깐만 보면요, 다시 생각을 해보죠. 집값 언제 떨어지나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려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분양이 증가해야 되겠고,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당장의 공급은 안 되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라도 나와줘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제가 이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요 신호죠. 요건 집값이 하락하기 전에 보여주는 신호고, 요걸 좀 깨끗하게 볼게요. 자, 이게 부동산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거래량이 가뜩이나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신고가가 하나씩 갱신이 되면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요 거래량을 일단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 청약 경쟁률은 하늘을 찌르고 우주까지 찌르고 있는데, 중도금 대출이 힘들어진다, 이건 그냥 바로 청약 경쟁률이 쭉 떨어지는 거죠.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중도금 대출이 힘들어진다, 약간 이런 불확실성을 주면서 청약 대기자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떨어지는 거. 거래량이 줄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모든 지표들을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환경들로 만들어주면, 자, 이제 대중들이 드디어 집값이 고점이 왔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지금 그림이 저는 요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올라가는 근본 요인인 요 공급 부족과 전세 부족, 요걸 아직도 이렇게 가리려고 요걸 이렇게 요게 본질이고 요게 본질인데,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요렇게 또 가려보겠다는 건데, 자, 그럼 본질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눈 가리고 앙호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요걸 고민해 봐야겠죠. 지금 주택 매수 잠재 수요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겠죠. 아직은 전세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전세로 살 수 없거나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거나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당장은 돈이 좀 부족하거나 우리 집 계약 기간, 이사갈 집 계약 기간, 요 계약 기간들이 안 맞아서 미리 매수를 해놓고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은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시지만 계획된 특정 시점이 오면 그 시점에서는 집을 사시기로 생각하시는 대기 수요자도 있으실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청약만이 답인 것 같아서 일단 집을 사는 건 포기하고 청약을 대기하고 계신 수요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런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 전월세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음 전셋집을 찾거나 내 집을 사는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요. 내가 지금 월세 살더라도 계속 월세를 살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 계획, 월세에서 매매로 가는 계획,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계획, 이렇게 전세나 매매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잠재 수요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가세하는 분들이 계시죠? 신규 수요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결혼도 하실 거고 이혼도 하실 거고 계획에 따라서 독립도 하게 되실 건데, 이런 신규 수요들까지 전세, 매매, 월세 계획을 세우시겠죠. 지금 그러면 현재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보면요, 이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신 이 전세는, 이 전세 가격에는 대부분 전세 대출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 전세금을 집 주인인 소유자에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전세 가격이 4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집의 매매 가격이 6억이라 그러면 매매 가격에서 전세가를 뺀 가격이 2억이고,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 2억만 주고 실제로 이 2억만 지불하고 이 전세 세입자를 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세 4억을
끼고 내 돈 2억을 주고 이 6억짜리 집을 매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전세 대출을 힘들게 하면 전세를 받기가 힘들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지금 요 4억이 예를 들면 3억에 내려가면 요 매매가에서 전세 가격을 뺀 금액 2억이었던 금액이 3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기 전에는 2억이면 이 집을 샀었는데 전세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제는 1억이 더 들어서 3억을 줘야 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 2억일 때의 수요 양보다는 3억일 때 수요 양이 더 줄어들겠구나. 요거를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뺀 가격, 그러니까 매전 갭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매전 갭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요 6억이었던 매매 가격, 요 가격도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지겠구나. 지금 이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는 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 갭 차이를 이용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들을 전부 투기 수요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전세 대출을 힘들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수요들을 죽이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전세 끼고 미리 매수하는 이분들은 이 집을 오롯이 투기의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영상에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책 방향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정말 투기 수요라면 전세 대출이 힘들어. 그래서 전세 가격이 떨어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갭이 커지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를 하려는 수요들이 줄어드는 게 맞겠죠. 투기 수요라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투기 수요라서 없어지면 이 다른 잠재 수요들, 이분들도 심리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주택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다,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투기 수요가 아니라면, 정말 실수요자라면, 실수요자는 내 집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와 내 가족과 미래의 신랑 신부와 어쨌든 정말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정말 살기 위해 집을 살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출도 힘들어졌는데 갭 가격까지 올라가서 내 돈으로 전세를 끼고 살 수 없으니까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전세 대출이 힘들어지니까 또 선택이 나눠지겠죠.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갭을 이용해서 살 수 있던 집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요, 당장의 전세 가격은 내려갈지 모르지만 일단 월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겠죠. 전세가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집마저 못 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저가 주택 가격의 매매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어쨌든 이분들은 잠재 수요긴 하지만 바로 매수할 계획들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매 가격을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까지 가격이 올라가면 아직 월세로 사시던 분, 그리고 내 집 장만을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까지 불안하니까 또 요 저가 주택까지 뛰어들게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전세로 살고 계셨던 분들까지 또 뛰어들게 될 확률이 커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들마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신규 수요는 얘기도 안 했죠. 이분들은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계획을 세우다가도 저가 주택까지 올라가니까 또 가세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매매 가격은 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전세 대출이 힘들어서 전세를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매매 가격과 월세 가격을 올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힘든 전세 대출을 또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DSR을 적용한다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분일 거고, 특정 계층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모자란 전세로 또 들어가려고 할 거고, 매매도 올라가 있고 월세도 올라가 있으니까 더욱더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마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청약을 기다리는데 중도금 대출까지 힘들어? 그럼 이분들까지 여기에 가세하셔서 결국엔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리하면요, 전세 대출을 힘들게 하고 중도금 대출을 힘들게 하면 전세가 잠깐은 안정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매매, 월세 다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 그나마 있는 전세 가격도 전세 대출이 가능한 한도 플러스
전세 수요자들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는 이 전세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커요. 집 매달 얘는 맨날 올라간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걸 알고 있는데요. 이 공급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다주택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다주택자들을 꽁꽁 묶어놓고 자꾸 이 수요만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수요만 억제시키려고 하면 계속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전세 대출을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고 중도금 대출을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는 방향성으로 간다 그러면 그 주택 가격들까지 오르는 건 불가피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선을 완전히 넘진 않았어요. 발만 이렇게 내놨는데 어쨌든 모든 수단은 다 동원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안 통하면 이제 인구 절벽 카드가 나오겠죠. AI니 5차 산업혁명이니 해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집은 필요 없어진다. 뭐 이런 당위성들을 언론을 통해서든 뭐 계속 올려나가겠죠. 이런 거 말고 본질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가서 제가 집을 사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저가 주택까지 올라갈 거고 월세까지 올라갈 건데 뭐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이게 100%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주택자들은 임대 물량 공급자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주택자를 많이 양성을 하면 이분들이 여기 다 자기가 살지 않는다니까요. 한 채는 자기가 살면서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빈집이면 전세를 구하고 월세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이 다른 집들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경로들을 만들어주면 이 물건의 경쟁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또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늦을 수도 있는 게 지금 시장은 공급 부족에 완전 적응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물량들이 나와도 양도 차익만 거두고 다시 다주택자들이 양성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주택자들이 많아지면 임대 시장은 지금보다는 안정이 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다주택자들에게 이 임대 물량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면 다주택자들은 알아서 늘어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자꾸 수요만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정책이 나오면요, 사실 이 정책의 방향이 바다로 가든 산으로 가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 구독자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건 이 정책이 나오면 정책의 방향성이 산으로 가는 건지 바다로 가는 건지 일단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이 산에서 보드를 탈지 물고기를 잡으러 갈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대응이고 이게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도 뭐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걸 가지고 욕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본인의 기준으로 맞춰서 어떤 게 현명한 대응인지 그걸 따져보시면 될 거예요. 혼란한 정책 속에서 항상 현명한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집매달이었습니다.